1번 혹시 틀린 사람? 헐. 1번은 전형적인 삼투 문제고, 삼투 문제를 정확하게 풀고 싶으면 별거 하지 말고 그냥 뭐를 맞춰보라고 권장사항 많이 말씀드렸어. 요 세포 자체의 농도값을, 물론 숫자를 뭐를 사용할지는 본인 취향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추천하는 숫자가 자연수 10이다 였다. 그래서 그림으로 간단하게 표현하면 디귿 용액 같은 경우에는 세포 자체 농도를 10으로 맞춰놨을 때 안에 담궈놔도 세포의 부피와 모양이 일정하게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잖아. 이거는 세포 안의 농도와 이 용액 자체의 농도가 뭐 한 경우에 가능한 거야? 같은 경우에 등장액에 넣었을 때 가능한 거지. 맞았어? 근데 왜 표정이 왜 그래? 그러니까 등장액에 넣었을 때는 주의해야 되는 거, 등장액이라고 해서 세포 안팎으로의 물 출입이 없다 하면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죠. 다만 주고받는 물에 뭐가 출입 일어나는 물량이 다만 뭐 한 것뿐이다, 같은 것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겉에서 봤을 때 형태 변화가 없어 보이는 것뿐이지 실제로 물이동은 있긴 있다라는 거고, 그런 반면에 니은 용액에 넣었을 때는 세포가 뭐 하다가 부풀어 올렸대, 부풀어 올랐대, 부풀어 오르다가 아예 뭐 했대? 터졌대. 이거는 바깥 용액의 농도가 세포 자체 농도보다 높을 때야 낮을 때야? 낮았을 때였어. 삼투라는 현상 자체가, 삼투라는 현상 자체가 뭐를 의미를 하는 거였는데, 물의 이동을 의미를 하는 거였는데, 여기서 물의 이동 방향은 항상 반드시 어디서 어디로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내가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정말 말이 안 되는 유치한 줄임말이지만 저게 뭐였죠? 주변에 학교 중에 졸업생들의 삼수 비중이 가장 높은 학교 무슨 학교? 저동고등학교. 이런 줄임말이 꼬우면은 그냥 맞추면 된단 말이야. 못 맞추면 그냥 해. 알았어? 삼투 이동 방향 어디서 어디? 고농도. 그러니까 저농도에서 고농도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바깥에서 안으로 물이 확 쏟아져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부풀다 아예 뭐가 해야 거야? 터지는 거야. 전문 용어까지 알아야 돼. 저렇게 터지는 거, 세포가 아예 형태 유지 자체를 못하고 터져버리는 거를 뭐라 그래? 어떤 단어로 표현해? 저런 걸 용혈이라 그러고. 그런데 식물세포도 똑같이 부피가 커지긴 커지죠. 식물세포도 같은 조건이라고 하면 부피가 커지긴 커지는데, 다만 식물세포는 우리와 같은 동물세포와 달리 누구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세포벽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그냥 터지진 않고 다만 뭐 할 뿐이다. 형태가 팽팽하게 부풀어 오르고 말 뿐이다. 그런 현상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부른다? 팽윤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마지막 기억에 넣었을 때는 아예 세포 자체가 쪼그라들었대잖아. 수축했대잖아. 부피가 감소했대잖아. 부피가 감소하는 건 세포 안 농도 10에 비해서 바깥의 농도가 뭐 할 때야? 더 높을 때지. 그래서 안쪽에 물이 일방적으로 바깥쪽으로 뜯기는 거지. 그죠? 세포질의 수축이 일어나는 게 맞고, 이거는 동물세포에 대해서는 전문 용어가 존재하진 않고요. 식물세포가 저렇게 세포질이 수축하는 현상을 뭐라고 부른다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뭐의 분리가 일어난다? 원형질의 분리가 일어난다. 원형질 분리가 일어나고, 원형질 분리는 괄호치고 뭐랑 뭐가 서로 아예 떨어져 버리는 거. 세포 뭐랑 세포 뭐가? 세포막이라는 거랑 뭐가 분리되는 거? 세포벽이 분리가 되는 현상을, 그거를 우리는 원형질 분리라고 부른다. 알겠죠? 그러니까 농도값을 직접 써놓는 게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 보기 기억 같은 게 안 헷갈리기 때문이거든.
이렇게 15랑 5랑 10이라고 내가 용액의 농도를 잡아 놓으면 대소 비교가 딱 객관적으로 되잖아. 기억, 니은, 디귿 순서가 아니고 어디 순서인데 기억, 디귿, 니은 순서로 용액의 대소 비교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기억이 틀린 거라고 판단을 빨리 해주실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보기, 니은은 아까 말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설명했죠. 세포벽이 있어서 형태가 파괴되진 않는다. 디귿이 문제지. 이것도 아까 설명했지. 삼투가 철저히 뭐의 이동이라고? 물의 이동이라고. 물이 이동을 해야 되는 거지. 디귿 보기 마냥 뭐가 이동한다고 하면은 용질이 이동하는 거죠! 라고 얘기를 하면은 맞다 아니다. 매우 심각한 에러가 된다. 그래서 답을 심플하게 2번. 1번 문제 치고는 아주까지는 아니고 그럭저럭 괜찮은 낚시 스킬을 한번 발동해본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이번 문제 풀이를 하기 위해서는 뭐를 알아야 돼? 과산화수소 반응식을 풀 줄 알아야 돼. 과산화수소 반응식 뭐야? 과산화수소를 H2O2라고 부르잖아. H2O2가 몇 분자 있을 때? 2분자 있을 때 저 H2O2가 어떻게 쪼개지는 거? 물 분자 2개에 산소 1분자로 쪼개지는 거. 반응식을 써놔 봐야지 뭐를 할 수 있어? 여기에서 기포가 발생하는 기포의 종류가 뭐인 걸 확신할 수 있어? 이산화탄소가 아니고 뭐인 걸 확신할 수 있어? 산소인 걸 확신할 수 있어. 산소인 걸 확신을 해야지 뭘 할 수 있어? 보기 디귿을 알 수 있어. 산소에다가 꺼져가는 성냥 갖다 붙이면 불이 다시 타오른다. 맞아 아니야? 맞아요. 야, 그리고 이 반응을 도와주는 고마운 효소의 이름을 뭐라 그런다고? 카탈레이스라 그런다고. 카탈레이스는 어떤 세포에 들어있다? 대부분의 동물세포, 식물세포에 많이 들어있는데 식물세포의 예시로 종종 가장 사용 많이 되는 게 감자 조각 혹은 감자즙이고 이 문제처럼 동물세포의 사례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는 생간 조각, 돼지나 소의 생간 조각입니다. 감자즙에는 따라서 카탈레이스가 들어있는 거 맞죠? 반응식 적었죠? 몰랐으면. 홍콩 반점 세일 아직 해요? 근데 보기 니은은 해결을 이제 어떻게 해야 돼? 활성화 에너지가 제일 중요한데 일단 과산화수소 분해 과정은 동화작용, 이화작용 중에 따지면 무슨 과정이야? 이화작용이지, 이화작용. 동화, 이화 중에 따지면 이화란 말이야. 이화작용이기 때문에 내가 쟤를 그래프로 표현을 하겠다 그러면 어떤 형태로 표현을 해야 돼? 낮은 게 높아지는 걸로 해야 돼? 높은 게 낮아지는 걸로 해야 돼? 높았다 낮아지는 걸로 이렇게 그려줘야 되고 여기서 발생하는 이 반응에서의 활성화 에너지는 A로 정의가 돼요? B로 정의가 돼요? 둘 다 아니에요. 여기서 활성화 에너지는 뭔데요? 뭔데? 활성화 에너지가 뭐냐고? 뭘 둘 다 아니야? A지! 이화 반응이잖아. 이화 반응에서는 여기 사람을 세웠다고 쳤을 때 저기 서 있는 인간이 이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넘어서야 하는 허들의 높이로 활성화 에너지를 정의를 한단 말이야. 네? 야, 맞추신 사람들도 이 용어는 꼭 알아야 돼. B를 뭐라 그래? B는 뭐야? 반응물과 생성물 사이에 본질적으로 바뀌지 않는 높이 차이를 가리키는 에너지 레벨 차이를 가리키는 단어인데 저거를 뭐라 부르죠? 무슨 열이라 부르죠? 반응열이라 부릅니다. 반응열.
여기서 효소의 개입에 의해서 변동이 일어나는 거는 어디다? 여기다. 쫙 낮아진다. 쫙 낮아져 가지고 훨씬 더 개선된 활성화 에너지를 경험을 할 수가 있고, 활성화 에너지가 그러니까 활성화 에너지가 효소가 개입하면 낮아져야 되는 거니까 틀렸지. 틀린 거고, 활성화 에너지가 저렇게 낮아진다랑 동의어가 되는 거. 반응 속도는 뭐 한다? 빨라진다고 하면 돼, 느려진다고 하면 돼? 야, 빨라진다 하면 돼, 느려진다 하면 돼. 당연히 빨라진다고 하면 될 거 아니야. 반응 속도 빨라짐. 일단 이 1페이지 1번, 2번은 제가 느끼기에는 한번 얘기할 필요가 있는 괜찮은 문항들이어서 얘기를 했어요. 3번, 4번은 솔직히 잘 모르겠거든요. 3번, 4번 문제 풀이 필요하시다 손. 틀렸다. 3, 4 중에 하나라도 틀렸다. 4번? 이거는 뭐 그냥 잘못 읽었지 않았을까요? 자, 저기 가 나와 있는 반응, 가에 나와 있는 거 둘 다 확산이지. 확산은 확산인데 앞에 붙은 수식어가 다르지. 이게 무슨 확산이야? 단순 확산이고, 레드카펫 깔고 들어가는 확산을 촉진 확산이라 그러는데, 단순 확산으로 옮기는 물질 종류 팬들어 씨. 단순 확산으로 옮기는 물질 종류랑 촉진 확산으로 옮기는 물질 종류를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 서채민, 단순 확산으로 옮기는 물질 종류 뭐 있어? 아닌데. 지용성 영양소. 지용성 영양소 대표적으로 지방산, 또 기체 성분, 액체 성분, 고체 성분. 기체 대표적으로 뭐? 산소, 이산화탄소 같은 하찮은 기체 성분들. 하찮다고 하면 안 되지만 그냥 뭐 만만한 애들. 촉진 확산으로 옮기는 게 가장 중요한 두 개. 포도당이라든지 아미노산과 같은 수용성 영양소들을 옮길 수 있고, 또 좀 마이너한 예시긴 한데 뭐 옮길 수 있어? 수산화 나트륨이란다. 나트륨이라든지 칼륨 이온과 같은 뭐를 띠는 물질들, 전하를 띠고 있는 물질들은 촉진 확산으로 정성을 들여서 옮겨줘야 됩니다. 기억! 이는 소장에서 흡수되는 아미노산의 이동 방식이다. 그래서 맞죠? 촉진 확산이었고, 단순이건 촉진이건 수식어가 뭘로 붙어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확산은 무조건 어떻게 일어나야 되는 반응이다. 확산은 무조건 내추럴하게 일어나야 되는 반응이다. 반드시 물질의 양이 많은 데서 적은 대로, 적은 데서 많은 대로, 많은 데서 적은 대로. 그러니까 이거는 물의 이동이 아니야. 삼투같이 물의 이동이 아니고 뭐의 이동이니까? 물질의 이동인 거니까, 물질 이동 방향은 어느 농도에서 어느 농도? 아까 삼투는 저농도에서 고농도였지. 물질 이동은 어디서 어디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간다고 얘기를 해 주시면은 맞고요. 그래서 이 내추럴한 과정에서는 추가적인 에너지 소비가 있다 없다? 에너지 소비 없다. 그래서 답은 틀렸죠. 디귿 틀렸고. 그래서 니은, 혹시 니은 맞다고 하신 분들도 뭐 잘못 봤죠. 그냥 이거 뭐야? 인지질이잖아. 인지질. 인지질이니까 무슨 성분 당연히 아니야. 단백질 당연히 아니지. 기억 니은이 친수성 소수성인 건 알죠? 적으세요. 기억 친수성 니은 소수성. 적으라고. 기억 친수성 니은 소수성. 친수성은 물이랑 친하다. 소수성은 물이랑 안 친하다. 야, 이거 일단 각자 범위가 살짝 다르신 경우랑 겹쳐 있었기 때문에 모든 문항 풀이까지는 안 할 것이고, 4페이지 14번 가볼게. 지각 변동에서 조금 이제 어렵다고 할 수 있는 문제가 13번도 괜찮은 문항이긴 한데 쟤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어가지고 뺐고, 14번으로 갑니다. 꼭 보면 지구과학이 제일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좀 짜증난데. 제가 작년에 저격 성공한 백신구 문제도 지구과학이었고, 그러고 보면은
야, 지도 외웠어, 안 외웠어? 아유, 씨. 지도, 나 외우라고 한 달 전부터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냥 사람 말을 귀등으로 듣고, 귀등으로 흘리니까, 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데, 상식적으로, B가 일단은 무슨 판이야? 혹시나 몰랐을까봐 출제자께서 친절하게도 판의 이름까지 적어줬네. 무슨 판? A가 나스카판, B는 남아메리카판 아니야. 야! 남아메리카판 아니야. 브라질이랑 아르헨티나라는 나라 알긴 알지? 어디 있어? 남미에 있지. 저 대륙에 있거든. 남아메리카라고. 당연히 무슨 판이겠어? 대륙판이겠지. 그지? 근데 여기서 당신들이 꼭 알았어야 되는 게 뭐죠? 수렴형 경계의 종류는 총 몇 가지 타입이 가능하다? 3가지 타입이 가능하다. 뭐뭐 수렴하거나, 대륙 수렴하거나, 해양 수렴하거나, 아니면은 뭐뭐 수렴하거나, 대륙 해양 수렴하거나 해서 최소 하나의 해양판이 끼어 있으면 뭐가 성립한다? 섭입이라는 현상이 성립하게 되고, 최소 하나의 대륙판이 끼어 있으면 뭐가 성립한다? 뭐가 만들어진다? 무슨 산맥이 만들어진다. 무슨 산맥? 습곡 산맥이 만들어진다. 습곡 산맥이 만들어진다. 습곡 산맥이 뭔지 자꾸 형태를 물어보시는 좀 깝깝한 분들이 많던데, 이렇게 생긴 지층이 양쪽으로부터 압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휘는 거예요. S자 모양으로. 섭입이 발생하면 뭐가 발생하고, 마그마의 유출이 발생하고, 마그마 유출이 발생하면은 그것이 곧 뭐로 이어져? 화산으로 이어져. 따라서 하나의 해양판이 끼어 있다는 건 곧 뭐를 의미하는 거야? 최소 하나의 해양판이 끼어 있다는 거는 화산이 함께 터진다는 거를 의미를 하는 거야. 그래서 대륙 수렴의 가장 글로벌하게 유명한 사례는 뭐여야 돼? 화산 없이 순수하게 습곡만 터지는, 습곡으로만 존재하는 산. 가장 유명한 산 무슨 산? 인도와 유라시아의 경계에 있는 히말라야 산맥 가장 유명하고, 습곡 산맥이면서 화산의 조건을 함께 만족하는 산맥 이름 유명한 거 뭐 있어? 뭐 있냐고! 안자로 시작하는. 안데스 산맥이 존재하는 위치가 바로 어디냐? 바로 남미의 왼쪽 라인 여기야. 그러니까 저기는 명백히 어디랑 어디가 수렴하는 자리야? 대륙 해양이 수렴하는 자리야. 대륙판은 누구로서? 남미판으로서 A의 이름이 뭔지를 외우라고 하는 매우 그래서 위협적인 그런 문제였는데, A판의 이름을 뭐라 그런다? 나스카판이라고 그런다. 여기 저기 백신고 기출문제 풀어봤죠. 여기서 백신고 작년 기출 풀었지. 그거 풀었으면 그 문제 그 시험지에서도 똑같은 문제 사용 똑같은 소재 있었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도를 클로즈업 했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남아메리카 왼쪽에 있는 바다가 태평양이란 말이야. 태평양이라고 하는 바다에는 발산형 경계가 있어 없어? 있죠. 태평양에서는 수렴형이 물론 가장 유명하죠. 수렴형 경계가 대부분이죠. 그렇지만 분명히 뭐가 있긴 있다. 니네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뭐의 사례로? 해령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이 나스카판의 왼쪽에 들어가는 어떤 해령? 반드시 지명을 알아야 돼. 저걸 무슨 해령이라 그래? 동태평양 해령이라는 게 당당하게 저기 지금 자리를 잡고 있단 말이야. 동태평양 해령이라는 게. 그래서 따라서
기억. 나에서는 멘틀 대류 상승부가 존재하죠. 왜? 뭐가 있으니까? 해령이 끼어 있으니까. 자, 니은 어떤 판 경계에서 그 경계 내부에서 해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물어봤는데 해구의 비율을 물어봤는데 나도 저거 모릅니다. 나도 저 비율 외우고 다니지 않아요. 저 그래프 자체 나도 몰라. 모르지만 풀 수 있어. 왜? 가르쳐 줬잖아. 모를 거라고 다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비문학 독해한다시피 생각하고 그냥 맞추고 싶었으면 알아야 되는 건 순수하게 뭐만 알았으면 되는 거야. 저기에 들어가 있는 A판의 이름이 나스카라는 것만 일단 어쩔 수 없이 저거 외우고 있었으면 되는 거야. 야, 그러면 판의 이름을 다 외워야 되는 거니 정신 나간 거 아니냐? 정신 나간 거 맞죠? 근데 지금까지 살면서 나스카 이상으로 뇌절을 하는 걸 본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유라시아, 태평양, 필리핀은 알아야 되고 기본적으로 거기에다 굳이 추가한다면 뭐랑 뭐 정도 더 나스카랑 내가 개인적으로 트라우마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거 아라비아판 그 정도 일단 5개 확실하게 외워주시면은 어느 정도는 안전빵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라고? 5개 말해봐. 5개. 그래서 유라시아, 필리핀, 태평양, 아라비아, 나스카까지는 외워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보시면 나스카의 뭐를 읽어주면 되는데 이 그래프에서 나스카의 높이를 읽어주면 되잖아. 나스카판에서 해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30% 언저리네. 그러니까 25% 이상이라고 하는 니은복이 맞아 아니야? 맞잖아! 니은 25% 이상이다. 30% 언저리에 찍혔잖아 지금. 나스카에서의 해구 비율이. 맞죠? 그래서 니은 옳은 거다. 디귿 같은 거는 판의 이동 속력을 분수 형태로 나타냈고 그 분수를 비교하는 데 있어서 북미분의 코코스, 북미분의 나스카 코코스 물어보는 게 진짜 뇌절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코코스는 외우지 않아도 돼. 나스카는 외운다 치고 어차피 지금 뭐 임박한 시점이니까 외우라 그래봤자 안 외우겠지만 코코스 안 외워도 돼요. 나스카는 외우세요. 나스카가 어디 앞에 있다고? 남아메리카판 옆에 있어가지고 안데스 산맥을 만드는 판이다. 아무튼 이동 속도 비교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현명하게 판단했을 거 아니야. 다들 현명하게 판단한다면 미쳤다고 내가 여기서 북미판을 고려해야 돼? 북미판 무시해도 되지. 그냥 뭐랑 뭐만 심플하게 비교하면 돼. 저 그래프 읽으면서 코코스의 위치랑 나스카의 위치만 쭉 내려가지고 평균 속도가 밑에 나와 있으니까 저렇게 내려서 평균 속도를 비교해주면 되잖아. 읽어주면 되잖아. 그러면 서채민 코코스판 이동 속도 얼마야? 대략 연간 몇 센티미터 이하? 코코스판이라는 거에 연간 이동 속도가 여기 찍어놨잖아. 연간 몇 센티미터 이하? 지미터 살짝 작죠. 6cm 이하 코코스는. 나스카는 진짜 근소하게 6cm보다 살짝 크네. 그러면 이동 속도는 누가 더 빠른 거야? 가에서 판의 이동 속도는 코코스가 나스카보다 빠른 게 아니라 나스카가 코코스보다 빠른 거죠. 그래서 답 3번으로 나오면 됩니다. 뒤로 넘기셔서 중간에 있는 걸 안 풀고 다 넘어가겠다는 건 아닌데 제일 중요한 문항을 먼저 확 끝내놓고 잠깐 쉬는 시간 드리려고 하는데 23번 맞추신 분? 솔직히 이거 맞춰야 돼요. 진짜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50번 정도는 얘기했던 것 같은데 자유낙하 운동에서 1번 공식, 2번 공식 뭐랑 뭐야? V는 GT 2번 공식 낙하 높이, 낙하 거리 H는 얼마? 2분의 1 근데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면 서지승 보고 있지? 세물체가 낙하하잖아. 물체 종류와 무관하게 어차피 뭐는 무조건 상수라는 게 자유낙하의 가장 중요한 컨셉이야.
얘는 무조건 상수잖아. 그러면 G가 상수면 당연히 모두 상수야. 2분의 1G가 통째로 상수죠. 그러니까 사실상 뭐랑 뭐가 비례관계가 정비례가 성립할 거다. 낙하거리랑 시간 제곱 사이에 정비례 관계가 성립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A, B, C가 각각 경험한 높이 비율이 1대 1대 2잖아. 저 1대 1대 2 비율이 곧 개별 물체의 시간 비율이 아니라 시간 제곱의 비율이겠지. 그러면 시간 자체의 비율을 비교하고 싶으면 시간 제곱의 비율이 1대 1대 2니까 시간 자체의 비율은 몇 대 몇 대 몇이겠어? 1대 1대 다 뭐 씌우면 돼? 루트 씌워서 1대 1대 얼마라고 하면 돼? 1대 1대 루트 2라고 하면 되는 거죠. 맞죠? 그러면 나는 지금 저 과정을 통해서 뭘 알았어요? 세 물체가 각기 경험한 낙하 시간을 알았어. 1번식을 쓰면 되겠지. 그 다음에는 1번식에서도 보면 어차피 모든 물체에서 중력 가속도는 항상 또 뭐냐고? 항상 고정값이라고, 항상 상수값이라고. 그러면 지표면 부근에서의 속도, 즉 낙하 시에 이 물체가 경험하는 물체의 나중 낙하 속도는 단순히 뭐에만 정비례하는 관계를 볼 수 있어요? 시간에만 정비례하는 관계를 볼 수 있으니까 이 밑에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지표면 부근에서의 나중 속도는 단순히 시간 비율을 어떻게 그대로 따라갈 것이기 때문에 몇 대 몇 대 몇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된다. 1대 1대 루트 2라고 마찬가지로 또 한 번 더 얘기를 해주면 된다. 네? 그래서 일단 그 문제에서 몇 번 보기, 니은 보기가 일단 맞았죠. 그래서 디귿 보기가 일단 틀렸죠. 속도 비율 1대 1대 2 아니죠. 1대 1대 몇이라고? 루트 2고. 마지막으로 기억! 지구상에서 지표면 부근에서 자유낙하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단순히 뭐랑 뭐의 곱으로 이루어지니까 물체 질량에다가 중력 가속도의 곱으로 이루어지잖아. 그지? 그러면 ABC의 물체 ABC의 중력 비율은 단순히 쟤네의 뭘 따라가야 돼? 단순히 쟤네의 질량비를 따라가야 돼. 그림에 질량비 나와있죠. 몇 대 몇 대 몇이라고? 1대 2대 2라고. 그래서 세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가 모두 같다 그러면 무조건 틀렸다. 무조건 틀렸고, 야 여기까지만 적고 이것 좀 중요 표시하고 적어놔봐. 여기까지만 적고 잠깐 쉬어. 중력의 크기를 물리학에서 어떤 용어로 줄여서 표현할 수 있냐? 무게라 그래, 무게. 그러니까 무게라는 단어랑 질량이라는 단어랑 같다는 거야, 다르다는 거야? 달라! 다르다고. 질량 단위 뭔데? 저기 죄송한데 누군가 한 명은 말해야지 잠깐 쉴게요. 질량 단위 뭔데? 키로 씨발. 무게 단위는 그러면 중력 크기를 했잖아. 중력 단위 뭔데? 단위 물어봤잖아. 무게 단위 뭔데? 중력 단위랑 같겠지. 중력의 크기니까. 중력 단위 뭔데 그럼? 뉴턴이죠. 뉴턴. 중학교 때 다 적어라. 틀린 사람. 5번에서 틀린 사람. 아유. 야, C가 하는 말 읽어봐. 화산 폭발이잖아. 화산 폭발인데 지구 복사 에너지가 방출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지구 복사 에너지는 뭔데? 지구 복사 에너지는 지표면이 있으면 태양에서부터 내려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있잖아.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얼마간 킵하다가 다시 지표면에서 방출하는 열 에너지가 있는데 그 에너지를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틀리는 거는 그냥 국어 이슈라니까요. 국어 이슈. 복사 에너지가 아니고 무슨 에너지인데 화산이랑 관련 있는 건 지구 내부 에너지 아니야. 네.
저게 이제 화산가스 말하는 거고, 화산가스의 구성 성분은 포함되어 있는 비중 순서로 따졌을 때 제일 많은 게 뭐야? 70% 수증기야. 몰랐으면 저거 수증기 다음 두 번째가 뭐야? 이산화탄소고, 공동 3등이 뭐야? 질소라는 애랑 이산화황이라는 애가 있었잖아. 여기서 앞에 들어있는 기체 두 개 이거 CO2랑 CO2랑 H2O가 대표적인 온실가스야. 온실기체야. 그래서 비가 하는 건 확실히 맞는 말이야. 태양 복사 에너지는 빛인데 어떤 형태의 빛으로서 지구에 들어옵니까? 지금은 한밤이잖아. 한밤중인데 낮에는 우리가 특별히 뭐 가로등에 의존하지 않고도 길을 잘 걸어 다닐 수 있죠. 이유가 뭐죠? 뭐가 있으니까 그때는 햇빛이 있고, 햇빛이 다 어떤 빛으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이라는 빛으로 이루어져 있잖아. 근데 가시광선 말고도 같이 들어오는 빛이 뭐랑 뭐가 또 있어? 뭐랑 뭐가 있어? 자외선이라는 애도 있고 뭐도 있어? 적외선이라는 애도 있는데, 지구 복사 에너지는 지표면이 방출해서 올라가는 열이잖아. 지표면에서 방출해서 올라가는 열은 땅에서 빛 올라오는 거 본 적 있어요? 없죠? 땅에서 빛 올라오는 건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이 아니라는 거거든. 땅에서 올라오는 빛은 볼 수 없는 빛인데, 볼 수 없는 빛 중에서 맞았을 때 문제 생기는 빛이 올라온다. 맞아도 문제 안 생기는 빛이 올라온다. 안 생기는 빛, 약한 빛이 올라온다. 그게 뭐다? 그게 적외선이다. 18번 괜찮은 문제입니다. 18번 괜찮은 문제고요. 딱 지구과학에서 어렵게 유형을 만들면 저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사례를 지금 보여주는 문제입니다. 18번 진짜 양심적으로 지금까지 제공되었던 여러 종류의 컨텐츠들, 전단지에 있는 지구과학 문제라도 성실히 풀어봤으면 알 수 있잖아. 이거 수렴형에서는 반드시 양쪽 판이 정면 충돌을 해야만 수렴형인가요? 아니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닌 사례가 여기 나와 있잖아. 먼저 그래프 해석부터 해봐야 되잖아. 그림 바로 위에 친절하게 가르쳐 줬네. 북쪽, 남쪽 중에서는 플러스 방향이 북쪽이래, 남쪽이래? 북쪽이래. 해양판 A가 어떤 상태냐 보니까 2013년에는 마이너스 50 정도였고, 위치가 19년에 가서 보니까 그게 마이너스 10까지 언저리까지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했지. 플러스 40cm가량 6년 동안 상승했어. 플러스가 됐어. 플러스 방향은 북쪽이라고 남쪽이라고? 북쪽이니까 여기서 해양판 A가 플러스 40이 된 건 전부 다 투 북쪽이야. 그리고 또 하나 플러스 방향에 해당하는 방향이 어디라고 가르쳐줬어? 그 문제에서 어디? 동쪽이라고 가르쳐줬잖아. 동쪽이라고. 그러니까 밑에 그래프 읽어보시면 마찬가지로 플러스 한 3, 40 정도의 상승이 플러스가 있었는데, 저 플러스 30은 방향을 동서남북으로 따지면 어느 방향이다 이거는? 투 동쪽인 거다. 해양판 A의 이동 방향은 명백히 어느 쪽이다? 투 동쪽, 투 북쪽. 합치면 무슨 쪽? 북동쪽이라고 하잖아. 북동쪽이니까 어느 방향이야? 이런 오른쪽 사선 방향으로 올라가는 거야. 해양판 A가. 그지? 해양판 B는 근데 같은 방향 맞아 아니야? 그래프의 형태가 똑같지? 같은 방향 맞지? 같은 방향 맞는데 이동 속도를 비교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 있어? 상승폭을 비교했을 때 A는 겨우 얼마 상승했어? 10점 얼마 상승했지? 같은 기간 동안 겨우 10점 얼마 상승했어. 얘도 북동쪽으로 이동한 건 맞는데 이동은 간격을 비교해보면 훨씬 더 덜 갔단 말이야. 그러면은 얘가 훨씬 느리게 간 거죠. 따라서 해양판 A가
B보다 느리다고 하는 이 보기는 당연히 틀린 것이고 그것과 무관하게 별개로 지금 이 경계는 따라서 무슨 경계인 게 확실하게 맞다고? 이거 수렴형 경계 맞아요. 맞습니다. 수렴형. 맞다고 수렴형. 수렴형에서 반드시 애들이 정면 충돌만 해야 하는 거는 아니야. 저렇게 해도 돼. 앞에 가는 놈이 너무 뭐해서 상대적으로 느려서 뒤에 있는 놈이 상대적으로 빨라서 뒤에 가는 판이 앞에 가는 판을 이렇게 추격해가지고 뒤쪽을 부수고 들어간다. 수렴형으로 분류 가능한 예시가 됩니다. 둘 다 북동쪽으로 이동하는 건 이미 맞았고요. 맞죠? 자, 근데 마지막 보기 보시면 저기서 해양판 A의 이동 방향을 가정을 했어. 어디로 돌려라? 정반대로 돌려봐. 정반대로 돌리는 순간 여기는 무슨 경계가 발생해? 발산형 경계가 발산하는데 중요한 거 발산은 발산인데 방향만 바뀌는 거잖아. 이동 방향이 정반대로 바뀌는 걸 가정했으니까 뭐는 안 바뀌는 거야? 판 A의 성분이 역시 해양이라는 건 안 바뀌는 거죠. 즉 보기 디귿의 가정대로라면 여기서는 어떤 발산을 가정해 보라는 거야? 해양 발산 경계인 경우를 가정을 해 보라는 거야. 해양 발산이 일어나면은 대표적으로 생겨나는 지형이 뭐죠? 해령이죠. 아까 했던 단어 또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령은 가장 글로벌하게 유명한 사례 어디랑 어디가 반드시 소환돼야 된다. 대서양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대서양 중앙해령이 나오거나 아니면 뭐가 나오거나 태평양 오른쪽에 치우쳐 있는 동태평양 해령이 나오거나 해야 돼. 근데 이 두 글로벌하게 유명한 사례에 해당하는 두 해령은 다 현실적으로 어떻게 생겼냐면 절대로 하나의 일자 라인으로 반듯하게 생겨 먹지 않았어. 해령이 어떻게 생겼어? 현실의 해령은 전부 다 뚜둑뚜둑 끊겨서 다소 불완전한 불연속적인 이런 라인을 가지고 있는데요. 내가 노란색으로 표현한 게 다 발산형 경계를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 주황색으로 지금 덧칠하고 있는 여기 각각의 판과 판 사이에 좀 짧은 경계면이 곧 뭐가 돼야 돼요? 이게 바로 변환단층이 됩니다. 무슨 경계에서의 변환단층? 보존형 경계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지형지물 변환단층이 됩니다. 그래서 디귿 보기가 조금 어려웠어요. 현실에서는 해령은 해령 자체로만 따로 존재하는 케이스가 없어. 디귿 보기의 가정이 맞다 그러면은 발산 경계가 튀어나와야 되잖아. 발산 경계가 튀어나와야 되니까 그 보기의 결론은 변환단층이 발달할 수 있다가 틀렸다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아니라고. 실제 현실의 해령에서는 반드시 거의 대부분 뭐를 동반한다고? 변환단층의 발생을 거의 대부분 동반해야 돼. 그래서 디귿 보기가 일단 맞아. 맞고! 야! 지금 내가 보라색으로 가로선을 그었다가 거기에 주황색으로 덧칠하면서 덧칠한 부분이 변환단층이다 얘기했잖아. 왜 그랬을까요? 그럼 보라색 라인은 뭔데? 보라색 라인은 보시면 보라색 라인 여기 한 개 잡아서 봤을 때 이 보라색 기준으로 위쪽의 판과 아래쪽의 판의 이동 방향이 어때? 같지? 그럼 저거는 변환단층 맞다 아니다? 여기 변환단층 아닙니다. 변환단층이 되기 위한 조건은 뭐냐 하면 얘네가 어긋나야 돼요. 이동할 때. 반대 방향으로 스쳐 지나가면서 어긋나면서 돼야지. 저기는 그냥 같은 방향으로 평행 이동하는 것 뿐이잖아. 그럼 저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냥. 저런 건 지질학적으로 명칭을 붙이질 않아. 변환단층 맞다고 아니다고 여기? 아니다고. 문제풀이와 무관하게 꼭 정리해야 되는 것도 있죠. 해령에서는 화산이 터져요 안 터져요? 화산 발생해요 안 해요?
해요. 하죠. 멘틀 물질이 상승하니까. 그게 지표 노출되면 곧 화산이니까. 보존형 경계에서는 화산 터져요, 안 터져요? 얘는 화산은 안 터지죠. 화산 안 터지는데 대신 공통점 있어, 없어? 공통점 있지? 뭐가 공통점인데? 터지는 지진의 종류가 올리 뭐만 터진다? 천발 지진만 터진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19번은) 뭐 이미 사전 설명하면서 풀이를 대체한 느낌이니까 19번 답 4번 더 할 얘기 없지? 에? 됐고 20번, 23번은 먼저 했고 20번 혹시 틀린 사람 뭐 있어? 없으면 넘어간다? 예? 20번의 답이 1번. 디귿 보기에 가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한다가 틀린 보기잖아. 뭐로 대체해야 돼? 가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한다 아니라고 뭐로 대체해야 돼? 일정하다로 대체하면 돼. 그냥 가속도가 일정하다고. 무슨 운동이니까? 자유낙하 운동이니까. 뭐 속도로 대체해도 상관없긴 한데 그냥 가속도가 일정하다로 대체하시고 22번에 답 3번인 거는 됐지? 보기 디귿은 관성의 예시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 안 됐어? 22번에 보기 디귿 뭐라고 얘기해야 돼? 관성 아니고 뭔데? 작용 반작용인데 작용 반작용에서 한 가지 오해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가 있죠? 작용 반작용에서 물체 A가 있어요. 물체 B가 있어요. 물체 A가 B를 힘 F로 때리면 이거에 의해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A가 B에게 가해주는 힘 F가 있다라면 반드시 뭐도 있어야 된다? 목적어 주어 자리를 바꿔서 B가 A에게 주는 F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게 작용 반작용의 요지인데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다고 해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야? 마치 이러면 서로 간에 밀어내는 힘에만 작용한다고 오해가 생길 수 있잖아. 아니라고. 작용 반작용 법칙, 이 위대한 물리 법칙은 존재하는 모든 힘에 다 있어야 돼. 다 적용돼야 돼. 어떤 힘에도 당연히 적용돼야 돼. 서로 당기는 힘에도 서로 간에 인력이 형성될 때도 당연히 적용이 돼야 돼.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 이게? 가장 중대한 예시가 가장 중요한 예시가 뭐가 있냐고. 자석? 안 중요하다고 못하겠는데 가장 중요한 건 중력이에요. 일반 우주 공간에서 서로 다른 질량 M1, M2를 가지고 있는 두 공이 거리 R만큼 떨어져 있을 때 그들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 중력값 F가 공식이 어떻게 유도가 되고? 야 알잖아. 공식 뭔데? 대문자 G에 거리의 제곱에 두 질량의 곱이고 눈 떠봐! 여기에서 두 물체 간에 작용하는 EF와 EF가 서로 무슨 관계다? 쟤네가 서로 작용 반작용 관계야. 서로가 서로를 유도하는 얘네가 서로 작용 반작용 관계라고. 몰랐으면 적어라. 물체 간의 중력도 당연히 뭐에 적용을 받는다? 저러한 인력도 전형적인 뭐의 예시다? 작용 반작용이 작용하는 예시다. Number 24.
뭐 운동량, 충격량 주제에서는 반드시 나와줘야 되는 여러 가지 좀 단어들이 있죠. 공식들이 있죠. 먼저 운동량 P는 뭐랑 뭐의 곱이고 속도의 곱이고 충격량 I는 표현 방법이 두 가지. 첫 번째가 힘 곱하기 시간이고 두 번째가 뭐의 변화량? 운동량의 델타 값으로 표현을 하는데 운동량은 질량과 속도의 곱인 게 위에 적혀 있고 이름을 걸고 보장하는데 질량은 변화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므로 따라서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라는 매우 중요한 공식이 있었단 말이죠. 예? 저것들을 사용해서 개별 보기의 풀이를 해본다면 먼저 0초, 10초의 운동 상태 비교하래. 그래프 읽어보시면 0초, 10초의 공통점이 뭐 있어? 둘 다 0이 지나지 0. 0이잖아. 뭐가 0인데? 세로축의 값이 운동량이잖아. 둘 다 0초, 10초 둘 다 동일하게 운동량 값이 0인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고 너희가 인생을 살면서 단 한순간이라도 질량이 0인 물체를 볼 경우는 없을 거기 때문에 질량은 때려 죽여도 반드시 무슨 수기 때문에? 양수이기 때문에 운동량이 0이라 하면 곧 뭐를 의미한다? 야! 운동량 0이 뭐 의미한다고? 뭐가 0? 아니 운동량 0인 게 뭐가 0인 걸 의미하냐고? 생각을 해봐. 얘가 무조건 양수잖아. 좌변에 이게 0이라고. 그럼 뭐가 무조건 0이어야 돼? 속도가 0이어야 돼. 속도가 0이어야 돼. 적어. 따라서 0초와 10초는 공통점이 있지. 뭐가 둘 다 0인데? 속도가 둘 다 0이잖아. 속도가 둘 다 0이라는 게 곧 뭔데? 정지해 있다는 거 아니야. 정지해 있다. 그러니까 맞지? (24번) 답 맞추신 분들은 뭐 개인적으로 풀이들을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풀었습니다. 지금 보세요. 보고 계신 그래프의 양식이 보니까 세로축의 단위가 뭔데?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지. 가로축의 단위가 뭔데? 내가 되게 즐겨 쓰는 좋아하는 표현 기울기라는 거는 어떻게 구한다? 그 그래프의 세로축을 갖다가 가로축으로 나눠서 구한다. 아! 기울기는 세로축 나누기 가로축인데 지금 보고 있는 그래프는 세로축이 단위가 뭐가 있고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가 있고 가로축 단위가 뭐가 있으니까 세컨드가 있잖아. 황민재 세컨드 약분되는데 안 되지? 안 되잖아. 안 된다고. 왜 안 돼? 여기 세컨드는 슬래시 밑에 있으니까 어디로 내려가는 거라서 분모로 내려가는 거라서 기울기의 단위가 곧 뭐가 된다?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 약분 안 된 세컨드 제곱이 된다?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을 한 단어로 축약하면 저게 뭐의 단위야? 이게 뉴턴이야. 힘의 단위라고 힘. 추적을 쭉 해봤더니 따라서 이 관계 그래프에서의 기울기가 곧 힘을 의미한대요. 그러면 보기 니은은 5초일 때의 힘을 구하라잖아요. 5초일 때의 힘. 5초일 때의 저 그래프 저 구간의 기울기 읽어주란 얘기잖아. 기울기 얼만데? 기울기가 1인 거 보이지? 1. 기울기 얼마? 그래서 보기 니은 맞다 아니다? 맞아? 보기 니은의 힘 몇 뉴턴이라고 하고 있어? 0.5 뉴턴인가요? 라고 하고 있잖아. 아니라고. 기울기가 얼마니까? 양희석! 기울기가 얼마니까? 어? 아니 씨발 7페이지 24번 하고 있잖아. 네. 보고 있는 거 맞아? 네. 그럼 거기에 보기 니은에 기울기가 얼마라고? 0.5. 그러니까 0.5라고 그 문제에서 제시를 했고 우리가 구한 올바른 기울기가 얼마라고?
그래. 그러니까 니 맞냐고 아니냐고? 아니라고. 야, 디귿에는 별표 한 개 치고 적어라. 물체의 운동 방향이라는 건 순전히 반드시 뭐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는 값이냐면 얘는 속도의 부호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기선우 3초일 때 7초일 때 그럼 비교해봐. 뭘 비교하면 돼? 속도 부호를 비교하면 돼. 3초일 때 7초일 때 속도 부호 같아 달라. 그래프 봐야지. 어디 봐. 3초 어딨어? 3초 여기잖아. 7초 어디야? 여기잖아. 3초일 때 속도 부호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야! 3초일 때 속도 부호 플러스지. 7초일 때 속도 부호 플러스지. 둘 다 부호 같지? 부호 같으니까 운동 방향 같지? 마지막! 4에서 6초, 8에서 10초에서 충격량 비교하라 하는데 충격량이라는 건 단순히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근데 그래프는 세로축에 직접 운동량을 가르쳐주고 있잖아. 따라서 나는 시간 구간별로 뭐를 따져주면 되는데 4에서 6초까지 운동량 변화량 이거 따져주면 되고 또 뭐 따져주면 되는데 8에서 10초까지 이 운동량 변화량 이거 따져주면 되잖아. 맞아요? 6에서 8초까지 그래서 운동량 변화량 얼마? 2 발생했고 8에서 10초까지 운동량 변화량 4 발생해서 그래서 어디가 더 크다? 8에서 10초가 더 크다. 4에서 6초가 더 크다고 했기 때문에 보기 리을이 틀렸다. (25번은) 뭐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26번과 27번의 풀이를 마무리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풀이 하나하나 하고 있는 시험지는 참 드문데 그만큼 얘가 좋은 시험지라는 거니까 꼭 어차피 제가 오늘 깨끗한 종이를 한 개 더 드릴 거니까 바로 풀어보세요. 그리고 오늘 영상은 타임스탬프 찍어가지고 제가 올려드릴 거니까 복습을 하는데 혹시나 쓸 사람이 있을까 봐서 그것도 보시고 한 가지 보장하겠습니다. 운동량, 충격량 문제가 어렵게 만약에 학교에서 나옵니다 하면은 가장 어렵게 나와봤자 이 수준에서 아마 머물 겁니다. 무시하는 투로 얘기하긴 했지만 솔직히 내 기준에서 쉬운 건 맞으니까. 그러니까 정발고는 재작년에 한번 썼기 때문에 아마 안 쓸 확률이 높을 것 같고 백석이라든지 다른 학교들은 만약에 건드린다면 여기가 운동량, 충격량에서 고1 과학 수준에서 나올 수 있는 최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 물리학이라는 건 있잖아. 절대 뭐에 집착하는 과목이 아니냐면 계산에 집착하는 과목이 아니야. 오히려 정말 극한까지 뭐를 밀어붙이는 과목이냐면 비례식의 우아함에 대해서 정말 극한까지 파고드는 과목이 물리학이야. 저 새끼 왜 저래? 니는 왜 그래? 계산 많지 않다는 걸 동의를 못해서 그래? 봐봐. 이 문제 풀이를 위해서도 니네는 단순히 뭐를 하면 되냐면 물체 A하고 물체 B가 각각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물리량들에 대한 비율을 내가 지금 양쪽에 비교해서 쭉 쓸 거야. 계산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전형적인 예시가 이 문제 풀이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거란 말이야. 먼저 질량부터 비율 한번 따져볼게. 문제 다 읽어봤지? A 질량 얼만데? B 질량 얼만데? 4분의 3이지.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용 또 해야 되는 공식 충격량은 뭐와 같다? 물체의 질량에다가 속도 변화량을 곱한 값과 같다. 그러면 나는 그 밑에 바로 뭘 작업을 해줘야 돼? 속도 변화량을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문제 자세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A는 원래 어떻게 달렸대요? V0의 속도를 가지고 달렸대요. 왜 너는 네 멋대로 오른쪽 방향을 그려놓고 오른쪽이라는 말도 없었고 플러스라는 말도 없었는데 네 멋대로 저렇게 그렸느냐?
일단 방향 설정하는 건 니네가 수학 시간에 따르는 매너를 그대로 따라주는 게 니네한테 더 편해. 훨씬 편해 풀이하는데. 괜히 엉뚱하게 왼쪽 플러스로 했다가 이상한 결과 도출하지 말고 그냥 안전하게 오른쪽 플러스 방향으로 먼저 놓는 게 디폴트야. 기본값이라고 해. 그리고 네 번째 줄에 되게 중요한 정보 나와 있어. 네 번째 줄에 벽에 갖다 박은 결과 물체가 A든 B든 다 동일하게 어느 방향으로 달리기 시작했대? 반대 방향이라는 표현이 명확히 나와 있어. A는 반대 방향 속도 얼마로 달린대요? 같은 속도 V0로 달린대요. 즉, 아까 말했죠. 물체의 운동 방향이라는 거는 뭐의 부호로 결정된다고? 야! 맨 뒤에! 물체의 운동 방향은 뭐로 결정된다? 속도에 뭐로 결정된다? 부호로 결정이 된다. 그러면 원래 물체가 플러스 V0로 달리고 있었다면 반대 방향으로 같은 속력이라는 얘기는 뭐야? 얘 나중 속도 마이너스 V0예요. 저런 표기가 반드시 가능해져야 된다는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물체 B는 원래 속도 뭐라고 달렸대? 얘도 똑같이 V0로 달렸대. 맞지? 얘는 근데 충돌하고 나서 어떻게 뒤집혔어? 반대 방향으로 맞는데 반대 방향인 건 맞는데 얼마만큼으로? 4분의 1만큼으로 뒤집혔잖아. 이 순간에 그러면 나는 두 물체 각각의 뭐를 정의해 줄 수 있어? 속도 변화량을 정의해 줄 수가 있어. A의 속도 변화량 얼마야? 2V0라고 적어주면 된단 말이야. 그냥 자연수만 깔끔하게 따서 2라고 적어주면 지금 된단 말이야. 그럼 B는 얼마라고 적어주면 되는데? 원래 얼마였다가 플러스 1이었다가 반대 방향 4분의 1로 뒤집혔잖아. 그럼 얼마야? 4분의 1? 아니 옆에 새끼 믿을 사람 못 되니까 그냥 생각해봐. 1에서 마이너스 4분의 1로 갔다고. 뭐가 어려워 이게. 4분의 5만큼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나는 뭘 해주면 된다고? 위에 적은 저 두 개 자연수 비율을 각각 곱해주면 두 물체가 각각 경험한 충격량 비율이 나오는 거 아니야. 맞죠? 충격량 비율이 몇 대 몇인데? 3, 2 곱하면 여기 곱하면 몇 대 몇? 3분의 5지. 그 다음에 뭐 비교하면 되냐? 여기에 I는 역시 뭐니까? 힘 곱하기 시간이고 문제 보기 가운데 뭐를 비교하는 게 있었으니까 평균 힘을 비교하는 문제가 있었으니까 평균 힘을 구할 때는 단순히 뭐를 뭐로 나눠주면 돼요? 잠깐 나가 있어봐. 충격량 I를 뭐로 나눠주면 돼요? 시간으로 나눠주면 되죠? 근데 지금 두 물체가 각각 경험한 충돌 시간 비율이 그 그래프에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뭘 안 나와 있어? 미쳤나? 나와 있잖아. 가로축 읽으면 되잖아. A가 경험한 충돌 시간은 얼마고 비율상 2고 B가 경험한 충돌 시간은 얼만데 5라고 적어주면 된다고. 그러면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최종 비율을 뭐를 알 수 있어? 평균인 비율을 알 수 있어. 역시 뭐 하면 돼? 나눠주면 돼. F는 나눠주면 된다고. A 같은 경우에는 얼마 뭐를 뭐로? 6을 2로. B 같은 경우는 뭐를 뭐로? 3분의 5를 5로. 그럼 보세요. 보기 기억은 초기 운동량을 비교하랬죠. 초기 운동량 비교하래잖아. 초기 운동량. 운동량이라는 건 근데 뭐랑 뭐의 곱이라고?
P라는 거는 질량과 속도의 곱이랬는데 맞지? A랑 B의 초기 운동 상태는 어땠어? A는 이랬고 B는 이랬어. 비교해봐! 비교해봐. 두 물체의 초기 운동 속도는 어땠어? 초기 운동 속도는 어땠어? 같았지? 둘 다 얼마였어? V0였어. 그러니까 초기 운동 속도는 A, B 둘 다 V0로 같았으니까 운동량 비교할 때는 뭐의 비율만 찾아주면 돼? 질량 비만 찾아주면 돼. A 질량 얼마야? 3m이죠. B 질량 얼마야? 3분의 4m이죠. 그러면 여기서 A의 초기 운동량이 B의 곱하기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는데 2분의 5가 맞느냐, 2.5가 맞느냐, 2분의 5가 맞느냐고 물어보고 있는데 택도 아닌 비율이지 지금. 3분의 4에다 2분의 5 곱한다고 3이 나와요? 안 나오지 않습니까? 안 나오죠? 예? 야, 3분의 4에다가 2.2분의 5 곱하면 이거 나온다고 안 나온다고?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초기 운동량 비율은 2.5배 맞다 아니다? 아닌 거다. 초기 운동량 비율은 아니다. 뭐만 비교하면 된다? 뭐만 비교하라 했다 이거? 질량비만 서로 비교하라 그랬다. 보기 니은 A 곡선의 면적과 B 곡선의 면적은 어디 찾아주라는 거냐? 어디 비교하라는 거냐? 충격량 비교하라는 거죠. 충격량. A 충격량은 내가 찾은 자연수 비율상으로 얼마였고 6이고 B 충격량은 3분의 5잖아. 물어보는 비율은 A 곡선 면적이 B 곡선 면적의 3분의 6배냐 3.6배가 맞냐? 3.6배 분수로 표현하면 몇 분의 몇이죠? 10분의 36이고 한 번 약분하면 얼마죠? 5분의 18이죠. 그러니까 3분의 5에다가 5분의 18 곱하면 6 나와요? 이건 나오죠. 그래서 니은이 맞죠? 펜 좀 들어볼래? 펜. 지금 내가 보고 있는 도식이 내가 쓴 거랑 다른 것 같은데. 그리고 B가 경험한 면적은 3분의 5지. 여기에 뭐 추가해주면 돼? MV0 추가해주면 되지. 그러니까 디귿의 면적값이 3분의 4 MV였냐? 라고 하는 질문은 틀렸지. 3분의 4가 아니고 얼마? 3분의 5였고 리을은 어디 찾으라는 거야? 여기 찾으라는 거지. 여기에다가 내가 초반에 그냥 간결함을 위해서 생략해놨던 질량이랑 속도만 곱해주면 되잖아. 그러면 B가 경험한 충격량 크기 6MV 제로 맞죠? 마지막은 뭐의 비율을 찾으라는 거죠? F의 비율 찾으라는 거죠. F의 비율. 힘 F의 비율. F의 비율은 저기 써놨다시피 A는 자연수 얼마? 3. B는 자연수 얼마? 3분의 1이죠. 그러면 마지막 보기가 좀 많이 짜치는데 지금 이 비율상으로는 9배가 맞긴 맞는데 뭐가 뭐의 9배야? A가 B의 9배잖아. 근데 그 보기 잘 읽어보시면 뭐가 뭐의 9배냐고 물어봐. B가 A의 9배냐고 물어봐. 역수로 물어보고 있단 말이야. 이게 맞는 비율인데. 그래서 틀렸다라고 되는 되게 짜치는 보기였어요. 미음이 좀 짜쳐요. 굳이 저렇게 안 하고 마무리 지었어도 괜찮은 문제가 됐을 것 같은데 굳이 좀 쓸데없는 태클을 저렇게 걸어놔가지고 살짝 문제의 격을 좀 떨어뜨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이 몇 개? 올바른 보기가 2개가 되는 문제다. 풀이를 한다면은 이게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간격. 얘가 이제 조금 곤혹스러웠던 부분이 뭐냐면 RNA라고 문제에서 먼저 조건을 줬는데 일단 내가 봤을 때는
이번 학교 시험에서 역시 가장 어렵게 몸비트기에서 나올 수 있는 코도 난이도는 이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전반적으로 디자인이 좀 잘 됐다고 느끼는 내가 그런 시험지야 얘가. 먼저 문제 독해를 충실히 해주셨으면 저 단일한 RNA를 재료로 해가지고 밑에 단백질 세 종류가 다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독해를 통해서 야 나중에 해라. 독해를 통해서 알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죠? 근데 단백질 2는 지금 어떤 상태예요? 단백질 2는. 단백질 2는 니은 아미노산 4개로만 이루어져 있는 순수한 단백질인데 니은 아미노산을 만들기 위해서 RNA에 필요한 염기 서열은 GAG라고 되어 있네요. 지금 우리가 물음표를 포함해서 저 RNA에서 보고 있는 염기의 전체 개수가 몇 개야? 12개 아니야. 코돈에서는 코돈 한 개당 염기 이렇게 보다시피 3개가 들어가잖아. 그러면 여기서 단백질 아미노산 4개를 다 지정해서 뽑아내기 위해서는 이 코돈이 몇 개 반복돼야 된다는 얘기야? 4개 반복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올바른 염기 배치가 바로 결정이 돼 버려. 이게 말이 되기 위해서는 위쪽에 물음표의 내용물이 반드시 뭐여야 된다 지금. GAG가 연속 4개로 배열되어 있는 형태의 코돈 RNA 염기 서열이 반드시 먼저 나와줘야 된다는 거야. 저거 먼저 적고 시작을 했었어야 돼요 일단. 문제가 근데 조금 치사했던 게 얘가 원재료고 이 원재료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반드시 뭐가 나와줘야 된다. 저 하나의 단일한 RNA로부터 단백질 1, 2, 3이 다 나와줘야 되거든. 단백질 1은 근데 명확히 지정해 놓기를 아미노산 디귿은 아예 없어야 된다고 하고 아미노산 이은은 몇 개 들어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고 아미노산 기억이 A개 들어있다고 하잖아. 그죠? 근데 아미노산 기억이 최소 1개라도 발생하기 위해서는 내가 필요한 재료가 되는 나의 코돈은 뭐가 반드시 있어야 돼? AGG가 있어야 돼. 왼쪽부터 3개씩 묶어가지고 코돈을 결성한다고 했을 때 AGG라는 게 위의 내용물, 위의 재료를 가지고 결성되기 위해서는 단백질 1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단백질 2를 제작할 때와 다르게 코돈을 묶을 때 첫 자리가 아니라 몇째 자리부터 묶어줘야 된다는 거야. AGG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묶어가지고 3인 1조, 3인 1조, 3인 1조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아미노산 기억의 개수가 몇 개로 연속해서 나오게 돼요. 단백질 1에서 3개로 연속해서 나오게 되고 그럼 여기 뭐 안 봐도 연계겠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단백질 3, 단백질 3번은 뭐가 들어가? GGA 코돈이 지정하는 아미노산 디귿이 B개 들어가는데 이 재료에서 GGA가 만들어지려면 단백질 2번은 여기서부터 지정했었고 단백질 1번은 둘째 자리부터 지정했었고 단백질 3번 지정하기 위해서는 GGA 코돈이 필요하니까 몇째 자리부터 3인 1조를 묶어주면 돼? 셋째 자리에서부터 GGA 연속 3개를 묶어서 마지막으로 B에 들어갈 숫자도 숫자 3이라고 적어줄 수 있으면 합리적인 추론을 수행을 해 준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차소미 보기 기억 맞아 아니야? 보기 이유는 맞아 아니야? 뭘 끄덕끄덕하고 있어. 아니 물어봤잖아 여기서 염기 서열이 GAG냐 아니잖아. 이미 원본 재료물 찾아놨잖아. 그냥 GAG만 뭐라고? GAG만 4번 연속 반복되면 된다고. 그러니까 보기 니은에서 제시하고 있는 염기 서열이랑 완전히 다르잖아요 생긴 게.
마지막 보기가 제가 느끼기에 제일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 핵산이 보유하고 있는 염기의 개수 비율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이토신분의 타이밍의 개수를 물어본 대상은 뭐야? DNA지, DNA. 그러니까 저 RNA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 얘하고 서로 상보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DNA에서의 시토신분의 타이토신 비율을 시토신분의 타이밍 비율을 물어봤어. 맞아? 상보 관계라는 거는 뭐랑 뭐가 마주보는 거고 뭐랑 뭐가 마주보는 거야? 아데닌이랑 타이민이 마주보고 구아닌이랑 사이토신이 마주보는 거니까 조금 마지막 보기 영리하게 해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굳이 이거를 별도로 그려가지고 개수 셀 필요가 있나? 어차피 RNA에 저 구아닌과 아데닌의 개수가 가르쳐주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전환을 그냥 바로 시키겠죠. 어떻게? 저 상보관계에 있는 DNA에서의 사이토신분의 티민의 비율이 곧 아데닌에서의 구아닌분의 아데닌 비율과 RNA에서의 구아닌분의 아데닌 비율과 같을 거니까 쟤네 12개인데 12개 전부 다 어떻게 묶여 있다고? 12개 전부 다 G 2개, A 1개 관계로 묶여 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비율 몇 대 몇이 나와야 돼? 2분의 1이 나와야 돼. 그래서